사람은 누구나 사후세계에 대해 반드시 한 번은 고민해봅니다. 죽음은 무조건 찾아오는, 언젠간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사후세계 존재에 대한 대답을 과학과 종교 두 가지 거대한 이념에서 찾곤 합니다. 특히 과학의 경우 사후세계를 철저하게 부정하죠. 인간의 영혼과 본질은 뇌활동의 결과물일 뿐이며 죽음 뒤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단어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학이 무언가를 주장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학이 100% 사실만을 말하며 오류가 존재하지 않는 단단한 관찰의 결과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틀렸습니다. 과학은 논리적으로 100%에 도달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관찰을 통해 이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학문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과학 이론은 99%짜리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단 하나의 발레만 나타나도 99%의 신뢰도는 0%로 바뀌게 되는 냉혹한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위에서처럼 과학이 결론 짓는 것에 주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것은 과학적 사고 내에서도 충분히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레와 냉혹한 싸움을 하고 있는 과학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만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엄격합니다. 증명할 수 없으면 부정한다. 과학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 같은 이 신념에는 자비란 없습니다. 사후세계는 증명이 불가능하기에 없다. 안경과 회초리를 착용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엄격하고 차가워 보이는 과학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낱 인간이기에 약간의 따뜻함을 덧붙입니다.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삶을 더 가치있게 살아가자. 따뜻한 결론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만 한편으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99%짜리 과학적 진실의 빈틈, 1% 가능성에서 안정을 찾아보기로.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인식은 뇌활동의 결과물일 뿐이다. 과학이 주장하는 위 내용에 대한 참신한 반박을 찾아냈습니다. 소련의 양자물리학자였던 바딤 젤란드는 그에 져서 트랜서핑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방대한 기억은 뇌에 전부 저장되어질 수 없다. 기억은 다른 차원에 있는 거대한 저장소에 저장되며 뇌에 있는 뉴런의 활동은 그것을 불러오는 좌표의 역할일 뿐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뇌의 특정 부위에 자극을 가했을 때 사고 능력이나 기억과 같이 인간의 행동을 비롯한 사고 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해당 부위에 새겨진 좌표를 자극해서 그 부위가 담당하는 활동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은 과학이 말하는 뇌의 활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아직까지 뉴런이 지니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전부 밝히지 못했죠. 또한 밝혀진 신경 전달 물질들의 경우 그것이 대체 왜 그런 작용을 할까라는 근원적 물음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작용을 한다, 그렇다고 하자 라는 공리로 남겨두었습니다. 공리란 증명할 필요 없는 자명한 명제를 뜻합니다. 특정 현상이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정해놓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대명제를 뜻합니다. 오직 관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귀납적 학문인 과학의 특성상 위와 같은 공리의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공리를 파헤치기 위해 싸웠죠. 왜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일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는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처음과 근원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던 과학자들, 그들의 노력에 대한 대답은 엉뚱했습니다. 관찰 결과 밝혀진 사실들은 기존에 굳건하게 증명된 사실들과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대표되는 거시세계의 법칙들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모순되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지독한 문과인 제 관점에서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의 변화로 인해 B가 변화한다면 A와 B는 반드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시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미시세계에서는 위 현상과 모순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A의 변화로 B가 변화했는데 서로 어떠한 상호작용도 없는 것입니다. 거시세계의 자명한 원리로 미시세계를 바라보니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 밖에도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상호 모순적인 현상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 두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죠. 아직까지 과학은 거시세계 현상과 미시세계 현상을 한 번에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간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 설명할 수 없는 미시세계 현상을 공리로 남겨두고 믿어버렸으며 그 결과 진보된 과학기술을 얻을 수 있었죠. 이러한 배경에서 이 영상의 주제,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봅시다.
위에서 말한 미시세계에서 입자들의 성질, 멀리 떨어진 A와 B가 상호작용 없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 현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뇌활동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딤 젤란드의 말처럼 뉴런의 활동은 좌표의 역할 정도이고 우리의 기억이나 감정 등으로 대표되는 인식의 본질은 다른 차원 어딘가에 저장되어지고 뇌의 활동으로 좌표가 활성화되면 그곳으로부터 즉시 다운받는 것이 아닐까요? 관찰되어지는 상호작용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는 주체, 이 주체가 영혼 비슷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후에 이 영혼은 소멸됨과 동시에 생성되지 않을까요? 미시세계에서 입자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거시세계의 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은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을 진보시켜 실용적인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존재 역시 미시세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바라본다면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치자 하는 공리로 남겨놓고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후의 영혼은 소멸함과 동시에 생성된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멸 후에 생성되어지는 곳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대표되는 독립적인 세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적인 세계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위에서의 흐름과 이질감이 들기 때문이죠. 저는 어디까지나 과학과 싸우고자 하는 주장이 아닌 과학의 영역과 최대한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치 3명의 장님이 코끼리의 각 부위를 만지고 묘사하는 상황에서 각자가 묘사하는 코끼리의 모습이 이해되진 않더라도 분명 모두가 코끼리를 만진 것처럼 말이죠. 어쩌면 인간이 고차원의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은 장님들이 만지는 코끼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후 세계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사후에 영혼이 소멸되고 생성되어지는 곳은 다른 독립적인 세계가 아닌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 한 명인 칼 세이건은 그의 저서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서 윤회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신이나 유사과학 등 비과학적인 요소를 매우 싫어하는 회의론자였던 그가 환생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었죠. 저 역시 환생을 긍정합니다. 사후 영혼이 소멸되어진 후 생성되는 곳은 이곳 어딘가이며 기억이 지워진 채로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육체로 태어나 뇌가 재생성되었기에 과거의 기억에 해당하는 좌표값이 없어져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시점은 흔히 인식되어지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래가 아닌 인류 역사의 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죠. 시간은 공간과 같은 하나의 차원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영혼이 사후에 다시 태어날 곳은 기원전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일 수도, 15세기 유럽 귀족일 수도, 몽골 대초원을 달리던 병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수많은 시간축에 우리는 모두 존재했으며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과거의 나 혹은 미래의 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어쩌면 과거의 생각맨 혹은 미래의 생각맨일 수도 있습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해 광활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지점 어딘가에 환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요? 전체는 곧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고 하나의 점이야말로 전체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환생을 통해 무한하게 삶을 반복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생성과 소멸,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보다 심플한 이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달이 물 위에 누워 귀엽게 자고 있는 모습, 고양이와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 해맑은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 이러한 장면을 볼 때 느껴지는 이 감정. 누군가에게는 사랑스러움, 평화로움 혹은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직관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있죠. 바로 충분함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해 보입니다. 더 이상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필요도 없이 그 자체가 이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이유가, 우주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충분함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플러스의 감정, 마이너스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하게 태어났으나 균형을 잃습니다. 플러스의 감정을 가져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애쓰거나 마이너스의 감정을 없애기 위해 모든 것과 투쟁합니다. 고군분투와 투쟁은 이미 충분한 존재인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죠. 영혼이 괴로워하는 삶은 어느새 지옥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우리는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희열을 느꼈고 흙 위에 지나가는 개미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처음 봤던 바다는 놀라움을 선사했으며 산 위에서 마주친 다람쥐에게 우정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우리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고 현재 잃어버린 충분함을 기억해봅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균형의 눈금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잃어버린 과거의 충분함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일은 과거의 나를 조금 되찾길 바라며 과거를 향해 앞으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예전의 나 혹은 미래의 나일 것이기에 반갑게 맞이하며 그렇게 존재합시다.